늙은이들 돈 다 내놓고 입 다물어! 쩌렁쩌렁한 고함 소리가 좁은 관광버스 안을 흔들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아카시아 꽃이 하얗게 흩날리고 있었지만 버스 안의 공기는 5월의 햇살과는 정반대로 싸늘하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이른이 넘은 노인들의 떨리는 손 위로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누군가의 흐느낌이 엔진 소리에 묻혀 잘게 부서졌습니다. 그런데 운전석에 앉은 75의 노인은 그 모든 소동에도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띤 채 묵묵히 운전대만 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이 평범해 보이는 시골 버스 기사가 왜 웃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사기꾼들은 자신들이 어떤 버스에 올라탔는지 정말 모르고 있었던 걸까요? 작전 시작이다.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2026년 5월 강원도 정선의 작은 시골 마을 도월리. 아카시아 꽃향기가 마을 어귀를 가득 채우던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마을 회관 앞에는 평소에는 보기 힘든 번쩍이는 대형 관광버스 한 대가 묵직하게 서 있었습니다. 차체에는 효도 관광 전문 행복 여행사라는 큼지막한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버스 옆에는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39의 사내, 마도식이 손에는 마이크를 들고 입에는 한박 웃음을 머금은 채 마을 노인들을 향해 너스레를 떨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늘은 저희 회사에서 특별히 모시는 날입니다. 점심도 한정식으로 푸짐하게, 그리고 가시는 길에 건강 선물도 듬뿍 드릴 거예요. 자, 어서 타시지요. 노인들은 공짜라는 말에 반가운 얼굴로 하나둘 버스에 올랐습니다. 72살의 김할머니는 며느리에게서 받은 분홍 스카프를 곧게 두르고 75의 박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양복 윗도리를 꺼내 입고 들뜬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에서 모자를 푹 눌러 쓴 노인 한 분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75의 강창석. 도월리 마을버스를 40년 가까이 몰아온 늙은 운전기사였습니다. 등은 살짝 굽었고 걸음은 느릿했으며 입가에는 늘 사람 좋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마도식이 창석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아니, 영감님이 오늘 우리 버스 모신다고요? 어휴, 이 큰 차를 몰 수 있겠어요? 창석 할아버지는 그저 허허 웃기만 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40년 운전했으니 길은 눈 감고도 가오. 마도식은 입꼬리를 비틀며 옆에 선 부하 직원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늙은이라 다행이네. 뭔 일 생겨도 저 영감은 신경 쓸 거 없어. 부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대화를 창석 할아버지의 귀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어야 할 한 사람의 군인처럼. 승객이 모두 찾아 버스는 천천히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모두 26명. 평균 나이 72. 그 중에 맨 뒷자리에 앉은 74살의 노인 하나가 창밖을 응시한 채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오동철. 창석 할아버지의 오랜 군대 동기였습니다. 버스가 국도로 접어들자 마도식은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자, 어머님, 아버님, 오늘 저희가 가는 곳은 강원도 최고의 약초 농장입니다. 거기서 정말 귀한 약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글쎄 무릎 아픈 거, 허리 아픈 거, 혈압 높은 거, 당뇨까지 싹 다 잡아주는 만병통치약이래요. 노인들은 어머나 세상에 하며 웅성거렸습니다. 그때 통로 쪽에 앉은 이른의 이 할머니가
옆자리 친구에게 가만히 속삭였습니다. 금자야, 근데 만병통치약이라는 게 세상에 어디 있겠나? 옛날에 우리 영감도 그런 거 사 먹다가 사기당했잖아. 옆에 앉은 이른의 오금자 할머니는 살짝 눈을 흘기며 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여. 텔레비전에서도 그러더라고. 효도 관광이라면서 노인들 모아놓고 가짜 약 파는 사기단이 요즘 그렇게 많다고. 한 사람당 수백만 원씩 뜯어간다고 하더라. 수백만 원? 아이고, 그 돈이 어디서 나서. 그러니까. 그래도 우린 그냥 공짜 점심만 얻어먹고 약은 안 사면 되는 거 아니여? 안 그래? 두 할머니는 그렇게 서로 고개를 끄덕이며 안심하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오늘의 이 효도 관광이 결코 그렇게 단순하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운전석에 앉은 창석 할아버지는 백미러를 통해 그 두 할머니의 대화를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가에 살짝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그의 손은 핸들을 가볍게 잡고 있었지만 그 손가락 마디마다 40년 전 군 시절의 기억이 단단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 정보요원, 그리고 베테랑 상사 강창석이라는 이름 석자가 한때는 적진 깊숙이 침투해 작전을 수행하던 그 시절의 코드명이었다는 사실을 이 버스 안에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단 한 사람, 맨 뒷자리에 오동철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1시간쯤 달렸을 때 마도식이 다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자, 어머님, 아버님, 잠시만 집중해 주시겠어요? 제가 오늘 정말 특별한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백두산 천지 아래에서만 자란다는 천년 산삼 농축액입니다. 마도식은 부하 직원이 건넨 황금색 병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병에는 그럴듯한 글씨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노인들의 눈이 그 황금빛 병으로 일제히 쏠렸습니다. 이거 한 병에 원래 시중 가격이 7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 행복여행사에서 어머님 아버님들을 위해 특별히 단 하루만 300만 원에 모시겠습니다. 300만 원? 아이고, 그게 무슨. 웅성거리는 노인들 사이로 마도식이 다급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게요, 무릎 관절염, 허리 디스크, 고혈압, 당뇨, 그리고 심지어 암 초기 증상까지 다 잡아주는 약입니다. 그냥 약이 아니에요. 이건 어머님, 아버님들의 남은 인생을 건강하게 바꿔줄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때 통로 쪽 이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저기 사장 양반. 그런 약이 정말 효과가 있다면 왜 텔레비전에서 광고를 안 하요? 마도식의 얼굴이 잠시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환한 웃음을 되찾으며 답했습니다. 아, 어머님, 좋은 질문이세요. 이건 한정 수량이라서요. 일반 시장에는 풀지 못하는 귀한 약이라 이렇게 직접 효도 관광 오신 분들께만 특별히 모시는 겁니다. 노인들은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몇몇은 정말로 솔깃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75의 박 할아버지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큰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마도식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버님. 저희가 신용카드도 받고요. 통장 비밀번호만 알려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바로 옆 농협에서 출금도 도와드립니다. 정말 편하게 약만 받아가시면 돼요. 그 말에 운전석의 창석 할아버지의 미소가 살짝 더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백미러를 통해
맨 뒷자리에 동철 할아버지와 짧은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두 노병의 시선이 마주친 순간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단단하게 연결되었습니다. 그때 통로 쪽 오금자 할머니가 다시 옆자리 친구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 할머니, 저거 분명히 사기요. 내가 며느리한테 들었는데 저런 약은 방문 판매법이라는 게 있어서 만약에 샀어도 14일 안에는 무조건 환불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 정말? 그래도 받을 수 있어? 그럼 청약 철회권이라고 하는데 우리 같은 노인들이 이런 데서 약 사면 무조건 그 안에 취소할 수 있는 거요. 영수증만 잘 챙겨두면 돼. 아이고, 그런 법도 있구먼. 근데 저 사람들은 영수증도 안 줄 거고 통장 비밀번호까지 가져가니까 그게 문제지. 절대로 통장 비밀번호는 아무한테도 알려주면 안 되는 거요. 두 할머니의 대화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 역시 창석 할아버지의 귀에 고스란히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버스는 어느덧 고속도로를 벗어나 한적한 산길 국도로 접어들었습니다. 도로 양옆으로는 짙푸른 소나무 숲이 빽빽하게 우거져 있었고 인적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신호도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도식이 부하 직원을 향해 슬쩍 눈짓을 보냈습니다. 부하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버스 앞문으로 다가가 잠금 장치를 철컥 잠가버렸습니다. 뒷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소리에 노인들 몇몇이 흠칫 어깨를 떨었습니다. 왜 문을 잠가요? 이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마도식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입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사람 좋게 웃던 그 얼굴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지금부터 제 말 잘 들으세요. 이 버스는요, 약을 사지 않으면 절대로 어디서도 내릴 수 없습니다. 순간 버스 안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었습니다. 노인들의 얼굴에 일제히 핏기가 가셨습니다. 누군가는 손을 떨었고 누군가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운전석의 창석 할아버지는 여전히 묵묵히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꼬리가 천천히 더 깊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미러 너머의 동철 할아버지가 모자챙을 살짝 들어 올리며 창석에게 짧고 단호한 고갯진 한 번을 보냈습니다. 마치 40년 전 그 작전 직전에 그랬던 것처럼 버스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5월의 푸르른 산자락이 평화롭게 흘러가고 있었지만 버스 안은 마치 다른 세상처럼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마도식이 천천히 통로를 걸어 내려왔습니다. 그의 구두굽이 버스 바닥을 두드릴 때마다 또각또각 그 소리가 노인들의 심장을 함께 두드렸습니다. 그의 옆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어깨들 3명이 험상궂은 얼굴로 따라붙었습니다. 자, 어머님, 아버님, 다시 말씀드릴게요. 약 한 병에 300만 원. 현금 없으시면 카드도 됩니다. 통장도 됩니다. 자, 누구부터 사실 거예요? 마도식이 통로 첫 번째 자리에 앉은 73세 김할머니 앞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김할머니는 며느리에게서 받은 분홍 스카프를 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저는 그런 돈이 없어요. 없으시다고요? 어머님, 통장 정도는 있으시잖아요. 비밀번호만 살짝 알려주시면 돼요. 저희가 알아서 처리해 드릴게요. 그게. 김할머니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때
옆에 앉은 오금자 할머니가 김할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김할머니, 절대로 비밀번호 알려주지 말어. 그건 법적으로도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요. 통장 비밀번호 한 번 넘어가면 그 돈 다 빼가고 나서도 명예도용이라고 해서 더 큰일 나는 거요. 마도식의 미간이 꿈틀 일그러졌습니다. 그가 오금자 할머니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오금자 할머니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이른의 할머니지만 그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기 이거 사기 아니요? 효도 관광이라고 모셔와서 가짜 약 강매하는 거 텔레비전에서 다 봤어요. 이거 노인 학대에 특수강도에 감금죄까지 다 해당되는 거 아니요? 이 할머니 보소? 어디서 그런 말을 함부로. 마도식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손이 오금자 할머니의 뺨을 향해 천천히 다가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운전석에서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손 내리시오. 마도식이 멈칫 동작을 멈췄습니다. 그가 운전석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백미러 너머로 창석 할아버지의 차분한 눈빛이 마도식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허허 웃기만 하던 그 시골 영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요? 영감님이 뭘 하셨어요? 손 내리시라고 했소. 노인한테 손찌검은 안 돼요. 마도식의 입꼬리가 비틀렸습니다. 그가 운전석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이 영감 운전이나 잘하지 뭔 참견이야? 응? 그냥 핸들이나 잡고 입 다물고 있어. 이 일은 영감이랑은 상관없는 일이니까. 창석 할아버지는 마도식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운전대를 잡은 손에 살짝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룸미러 너머로 맨 뒷자리의 동철 할아버지와 또 한 번 짧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동철 할아버지는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두 손은 무릎 위에서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40년 전의 그 감각을 다시 깨우듯이. 마도식은 창석 할아버지를 한번 노려보더니 다시 통로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노인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자, 어머님, 아버님, 이제 시간 없어요. 한 분씩 지갑 꺼내세요. 카드든 현금이든 다 좋습니다. 안 꺼내시면 저희가 직접 꺼낼 거예요. 어깨들 3명이 노인들 사이로 험상궂은 얼굴로 다가갔습니다. 한 어깨가 75의 박 할아버지의 안주머니로 손을 뻗었습니다. 이거 왜 이래? 박 할아버지가 안간힘을 다해 어깨를 밀어내려 했지만 75의 노인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어깨는 박 할아버지의 안주머니에서 낡은 가죽 지갑을 거칠게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식들이 어버이날에 드린 빳빳한 5만원짜리 지폐 몇 장이 곱게 접혀 있었습니다. 박 할아버지의 눈에 굵은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그 돈은 박 할아버지가 손주들 용돈으로 한 푼도 쓰지 않고 고이 모아두었던 그 돈이었습니다. 옆자리에 김할머니가 박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박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다 괜찮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김할머니의 목소리도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버스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어디선가 이른이 넘은 할머니의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또 어디선가 할아버지의 분에 못 이긴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깨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노인들의 지갑을 강제로 빼앗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금자 할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놈들아, 너희들 이게 다 죄가 되는 줄 알기나 해? 오금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버스 안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그랬어. 이렇게 노인 가둬놓고 돈 강제로 뜯어가는 거. 이거 그냥 사기가 아니라 특수강도에 감금죄까지 같이 붙어서 너희들 10년이고 20년이고 감옥 살아야 되는 거요. 알아? 마도식이 한참 오금자 할머니를 노려보더니 비웃듯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법 잘 아시네요? 근데요, 여기 산속이에요. 휴대폰도 안 터져요. 신고, 누구한테 어떻게 하실 건데요? 오금자 할머니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마도식이 비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법은요, 신고가 들어가야 죄가 되는 거예요. 신고가 못 들어가면 아무 일도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냥 효도 관광 잘 다녀온 좋은 사람들인 거고요. 그때 통로 끝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74살의 노인이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저기 사장 양반. 마도식이 짜증 섞인 얼굴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또 뭐요? 나도 약 하나 사겠소. 순간 버스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맨 뒷자리의 노인에게로 쏠렸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 쓴 평범해 보이는 74살의 시골 노인. 오동철 할아버지였습니다. 마도식의 얼굴이 환하게 펴졌습니다. 아이고 아버님, 역시 사람을 좀 아시는 분이네요. 자, 이리 오세요. 어떻게 결제하시겠어요? 동철 할아버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굽은 허리를 펴고 모자챙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백미러 너머의 창석 할아버지와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의 입꼬리가 동시에 살짝 올라갔습니다. 근데 사장 양반. 네, 말씀하세요, 아버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그럼요. 뭐든지 물어보세요. 동철 할아버지가 천천히 통로를 걸어 나왔습니다. 굽었던 허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조금씩 펴졌습니다. 74살의 노인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단단한 걸음걸이였습니다. 이 약 정말 만병통치약이요? 네, 그럼요. 무릎, 허리, 혈압, 당뇨 다 잡아줍니다. 그럼 이거 한 병만 먹으면 사람도 살려낼 수 있겠소? 마도식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동철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뭐라고요? 내 말은 이 약이 그렇게 좋다면 사장 양반 같은 사람이 만약에 어디 다쳐서 응급실에 실려가도 이 약 한 병이면 다 살아날 수 있겠냐고 묻는 거요. 동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고 묵직하게 깔렸습니다. 마도식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아,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약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가짜 약이라는 거잖소? 순간 마도식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영감, 지금 뭐라고 했어? 동철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모자를 벗었습니다. 그러자 짧게 깎은 백발 아래로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드러났습니다. 그 눈빛은 74살 노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40년 전 어느 깊은 산속에서 적의 동태를 살피던 한 사람의 저격수의 눈빛이었습니다. 마도식이 흠칫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본능적으로
어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정체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운전석의 창석 할아버지가 룸미러를 통해 동철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핸들 옆에 숨겨져 있던 작은 무전기를 손에 쥐었습니다. 무전기의 빨간 불빛이 깜빡깜빡 살아났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느덧 사람의 발길이 끊긴 폐공장 지대가 멀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녹슨 철조망과 무너져가는 콘크리트 건물들이 5월의 햇살 아래 묘하게 황량한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마도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창석을 향해 외쳤습니다. 아, 영감, 이 길이 아니잖아. 어디로 가는 거야? 차 세워. 창석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엑셀러레이터를 더 깊게 밟았습니다. 버스는 더 빠른 속도로 폐공장 지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아, 이 늙은이가 차 세우라고. 마도식이 운전석을 향해 거칠게 달려왔습니다. 그 순간 통로 곳곳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떨고 있던 노인 몇몇이 천천히 허리를 펴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그 손들이 조용히 주먹을 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옆자리 친구와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버스 안의 공기가 다시 천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버스는 폐공장 지대의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녹슨 철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그 너머로는 잡초가 무성한 넓은 공터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때는 시멘트 공장이었던 그곳은 10년 전 폐쇄된 이후로 인적이 완전히 끊긴 곳이었습니다. 마도식이 운전석을 향해 거칠게 달려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어느새 작은 접이식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영감이 정말 죽고 싶나? 차 세우라고. 창석 할아버지는 천천히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버스가 부드럽게 멈춰섰습니다. 엔진 소리가 잦아들자 버스 안은 묘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래, 차 세웠소. 무슨 일이오? 창석 할아버지가 천천히 운전석에서 몸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마도식이 칼을 창석의 목에 들이댔습니다. 이 늙은이가 미쳤나? 여기가 어디야? 빨리 차 돌려서 원래 가던 길로 가. 창석 할아버지는 칼날이 자신의 목에 닿았는데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젊은이, 그 칼 잘못 들었소. 뭐? 칼이라는 건 들 줄 모르는 사람이 들면 자기 손부터 다치는 법이요. 이 영감이 정말. 마도식이 칼을 든 손에 힘을 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창석 할아버지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75 노인의 손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그 속도. 마도식이 미처 반응도 하기 전에 그의 손목이 비틀어졌고 칼은 바닥으로 떨어져 대구르르 굴렀습니다. 아! 마도식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손목에서 뼈가 비틀리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석 할아버지는 마도식의 손목을 단단하게 잡은 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핸들 옆에 두었던 작은 무전기를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40년 군 생활이 단단하게 새겨진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백호, 작전 개시. 반복한다. 백호 작전 개시. 순간 버스 천장에서 둔탁한 기계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철컥, 철컥, 철컥. 버스의 모든 창문에 검은색 강철 셔터가 일제히 내려왔습니다. 앞문과 뒷문이 잠금 장치가 한 번 더 단단하게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천장의 조명이 환한 백색에서 묘하게 푸른빛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치 군용 작전 차량처럼 마도식과 어깨셋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뭐야 이거? 형님, 이게 뭐예요? 이 버스, 일반 관광버스 아니잖아. 그때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74살의 동철 할아버지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가 통로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왔습니다. 굽었던 허리는 어느새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의 걸음걸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노련한 군인의 걸음걸이였습니다. 그리고 동철 할아버지의 뒤를 따라 다른 노인들도 하나, 둘,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분홍 스카프를 두르고 떨고 있던 김할머니,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빼앗겼던 박할아버지, 통로에 앉아 며느리에게 받은 법률 상식을 읊던 오금자 할머니, 그리고 그 외 모든 26의 노인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단단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마도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게 뭐야? 너희들 뭐야? 동철 할아버지가 천천히 통로에 멈춰 섰습니다. 그가 마도식을 향해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들 말이요. 우리들은 한때 이 나라를 지키던 사람들이요. 뭐라고? 육군 특수전사령부, 정보요원, 저격수, 폭파 전문,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40년 전 강 상사 밑에서 함께 작전을 뛰던 동기들이요. 마도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의 시선이 천천히 노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로 옮겨갔습니다. 70이 넘은 평범해 보이던 그 시골 노인들의 눈빛이 어느새 모두 한 사람의 베테랑 군인의 눈빛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분홍 스카프의 김할머니는 사실 40년 전 군정보통신 분야에서 무선 암호 해독을 담당하던 베테랑이었습니다. 박할아버지는 한때 폭파 전문 요원이었습니다. 오금자 할머니는 군 의무대에서 응급 처치를 담당하던 그 분야의 1인자였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의 강창석 할아버지. 그는 그 모든 작전의 중심에 서 있던 베테랑 상사였습니다. 창석 할아버지가 천천히 운전석에서 통로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가 마도식의 앞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젊은이, 내가 40년 동안 시골에서 버스만 몰며 조용히 살아온 사람이라 그저 그런 평범한 영감인 줄 알았을 거요. 그게 맞소. 나는 그렇게 살고 싶었소. 창석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습니다. 하지만 1년 전 우리 동네 김영감이 너희 같은 놈들한테 만병통치약이라고 300만 원짜리 가짜 약을 사고 그게 가짜인 줄도 모른 채 자식들 몰래 그 약만 먹다가 결국 위장에 구멍이 나서 그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소. 마도식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건 내가 안 그랬어요. 너희 일당이 했지. 그게 너희였든 다른 패거리였든 똑같은 놈들이지. 그래서 우리는 1년 동안 너희들을 쫓아왔지. 너희들이 어느 마을에
언제 어떤 버스로 들어오는지, 누가 진짜 머리이고 누가 졸개인지 다 조사했소. 창석 할아버지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버스는 우리가 너희를 위해 준비한 마지막 버스요. 마도식이 휘청거리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가짜 약을 팔러 시골 노인들을 태운 그 관광버스가 사실은 시골 노인들이 자신들을 잡기 위해 준비한 함정이었다는 사실을. 뒤편에서 어깨 한 명이 품에서 또 다른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형님, 어차피 다 늙은이들이에요. 한 번에 다 덤벼서 뚫고 나갑시다. 다른 어깨들도 품에서 둔탁한 쇠 파이프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다급했고 흥분해 있었습니다. 동철 할아버지가 천천히 어깨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젊은이들 한 가지만 알려주겠소. 뭔데 이 영감?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시오? 어깨 하나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우리는 사실 칼도 파이프도 안 무서워하오. 우리가 40년 전에 가장 무서워했던 건 작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때 어머니가 안 계실까봐. 그게 가장 무서웠소. 동철 할아버지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너희들 같은 놈들이 우리 같은 노인들의 어머니, 아버지를 등쳐먹고 그 약 한 병에 평생 모은 돈을 다 뜯어가고 자식들 얼굴도 못 볼 만큼 부끄럽게 만들고 그래서 그분들이 스스로 세상을 등지게 만들고. 동철 할아버지가 한 걸음 어깨들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를 용서할 수가 없소. 순간 어깨 하나가 칼을 휘두르며 동철 할아버지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칼이 동철 할아버지의 몸에 닿기도 전에 동철 할아버지의 손이 번개처럼 어깨의 손목을 비틀었습니다.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동철 할아버지는 어깨의 손목을 단단하게 잡은 채로 가볍게 어깨를 통로 바닥에 매다 꽂았습니다. 74살 노인의 손에 30이 갓 넘은 어깨가 그야말로 추풍낙엽처럼 쓰러졌습니다. 쇠 파이프를 든 다른 어깨들이 일제히 동철 할아버지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분홍 스카프의 김할머니가 자리에서 가볍게 일어나 통로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쇠 파이프를 든 한 어깨의 무릎 안쪽을 정확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가격했습니다. 쿵! 어깨의 몸이 그대로 통로에 무너졌습니다. 분홍 스카프를 두른 73세 할머니가 마치 한때 군대에서 그랬던 것처럼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온 듯한 동작이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안주머니를 빼앗긴 그 자리에서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또 다른 어깨의 등 뒤로 소리 없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위치, 그러니까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도 잠시 의식을 잃게 하는 그 정확한 위치를 두 손가락으로 단단하게 눌렀습니다. 어깨의 몸이 그대로 의자에 풀썩 쓰러졌습니다. 버스 안에 잠시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마도식이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이 버스 안에 군용 통신 차단 장치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마도식이 휘청거렸습니다. 창석 할아버지가 천천히 마도식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젊은이, 사람을 속이는 일은 평생 그렇게 들키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에는 누군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내게 되어 있어. 창석 할아버지가 마도식의 어깨를 단단하게 잡았습니다. 그게 법이든 양심이든 아니면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든 창밖으로는 어느덧 멀리서 푸른 경광등 불빛이 폐공장 지대로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푸른 경광등 불빛이 깜빡이며 폐공장 지대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빛이 도착하기 전에 버스 안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은 마지막 응징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도식이 어깨들이 모두 쓰러진 그 광경을 보며 휘청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마른 침이 꿀꺽 넘어갔습니다. 이게 말이 안 돼. 다 늙은이들인데. 창석 할아버지가 천천히 마도식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젊은이, 늙었다는 것이 약하다는 뜻은 아니오. 우리가 40년을 살아오면서 보고 듣고 겪은 것들이 우리 몸 어딘가에 다 새겨져 있는 거요. 마도식은 도망갈 곳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버스의 모든 창문은 강철 셔터로 막혀 있었고 앞문과 뒷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덫에 걸린 짐승처럼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통로에 앉아있던 이른의 오금자 할머니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의료용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마 팀장이라고 했나? 자네 손목 부러진 것 같은데. 일단 응급처치는 해줄게. 마도식이 놀란 얼굴로 오금자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자네를 응징은 했지만 그래도 사람 목숨은 살려야 하는 게 우리 같은 사람의 도리야. 자네 같은 사기꾼한테도 마찬가지지. 오금자 할머니는 마도식의 부러진 손목을 능숙하게 부목으로 고정해 주었습니다. 이른 노인의 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정교하고 단단한 손길이었습니다. 한때 군 의무대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기로 소문났던 그 손길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마도식이 오금자 할머니를 멍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예요? 나 같은 놈한테. 왜냐고? 자네 한 가지만 물어보자. 오금자 할머니가 부목을 단단히 묶으며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어머니 살아계시지? 마도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니, 그건 왜? 내가 자네 어머니 나이쯤 될 거야. 그러니까 자네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묻는 거야. 자네가 만약에 이 길로 계속 살았으면 자네 어머니가 어디서 무슨 소식을 들었을까? 자네 어머니가 그 소식을 어떻게 견뎠을까? 마도식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머니라는 단어 앞에서 그 모든 거친 표정이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말 안 해도 돼. 내가 다 알아. 오금자 할머니는 마도식의 손목을 마지막으로 한번 단단히 묶었습니다. 이제 자네가 갈 길은 자네 어머니가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길 하나뿐이야. 알겠지? 마도식의 눈가에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때 운전석에서 창석 할아버지가
마이크를 손에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잠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소? 이번에는 그 마이크에서 조금 전 마도식이 떠들던 그 가짜 효도 관광의 목소리가 아닌 진짜 노인들을 위한 따뜻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건 단순히 이 사기단을 잡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소. 사실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시골의 어르신들이 다시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직접 본을 보이고 싶었기 때문이요. 창석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오. 이런 효도 관광이라고 하면서 공짜라고 모셔가는 버스가 오면 처음에는 좋아 보여도 결국 약을 강매하거나 돈을 뜯어가는 일이 많소. 그러니까 의심이 들면 반드시 자식들한테 먼저 한번 전화를 해보시오. 오금자 할머니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보탰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약을 사버렸어도 14일 안에는 무조건 환불받을 수 있는 법이 있어요. 방문 판매법의 청약 철회권이라는 거예요. 영수증 잘 챙겨두시고 그 회사 주소로 내용 증명이라는 거 보내면 돼요. 그것도 어려우면 자식들이나 동사무소에 도움을 청하시면 다 해줘요. 분홍 스카프의 김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또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그리고요. 절대로요. 모르는 사람한테 통장 비밀번호, 카드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이거 세 가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알려주시면 안 돼요. 자식이라고 해도 일단 전화 한번 직접 걸어서 확인하고요. 의심이 들면 112번이나 1332번 금융감독원 신고 번호로 바로 전화하시면 돼요. 박 할아버지도 자리에서 일어나 무거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보탰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외로워서 누가 조금만 친절하게 다가오면 마음이 흔들리는 거, 그게 가장 위험해요. 외로움이라는 건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우리가 먼저 전화 한 통 더 걸어야 해요. 가족이 가까이에 있어야 이런 놈들이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버스 안에 모든 노인들이 박 할아버지의 그 말에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는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버스 바깥에서 누군가의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강 상사님, 작전 종료 확인했습니다. 문 열어주십시오. 창석 할아버지가 룸미러를 흘긋 바라보았습니다. 백호 작전의 마무리를 책임지고 있는 경찰 수사팀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작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1년 전 도월리에 살던 창석 할아버지의 오랜 친구 76의 김영감이 가짜 만병통치약을 먹다가 위장 출혈로 세상을 떠난 그날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40년 만에 다시 모인 창석 할아버지의 군대 동기들, 동철, 오금자, 김할머니, 박 할아버지, 그리고 다른 동기들, 그들은 그날 김영감의 영정 앞에서 조용히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런 놈들을 그냥 두고 보지는 않겠소. 그날부터 1년 동안 그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철저히 숨긴 채 전국을 돌며 노인 대상 사기단의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마도식 일당이 도월리에 들어올 거라는 정보를 얻은 것은 2달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석 할아버지는 옛군 인맥을 통해 강원도 경찰청 광역수사대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 안에 군용통신 차단 장치와 강철 셔터 그리고 백호 작전이라는 이름의 합동작전이 완성된 것이었습니다. 창석 할아버지가 천천히 운전석으로 돌아가 버스의 잠금 장치를 해제했습니다. 강철 셔터가 천천히 올라가자 푸른 5월의 햇살이 다시 버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자 푸른 제복을 입은 강원도 경찰청 형사들이 일제히 버스 안으로 올라탔습니다. 그중 가장 앞에 선 45의 정수 형사가 창석 할아버지를 향해 깍듯한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강 상사님, 백호 작전 성공적으로 종료 확인하겠습니다. 수고했소, 정 형사. 정 형사는 마도식과 어깨들에게 다가가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마도식, 그리고 일당 3명, 특수강도 혐의, 노인 학대 혐의, 그리고 감금 혐의, 사기 혐의까지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마도식이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러진 손목을 부목으로 감싼 채 천천히 형사들의 손에 이끌려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그가 버스에서 내린 후 한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오금자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마도식의 입술이 한번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정확하게 나왔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오금자 할머니는 그저 천천히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버스 안에는 이제 26의 노인들과 창석 할아버지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노인들의 얼굴에는 비로소 진짜 환한 미소가 피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분홍 스카프의 김할머니가 박 할아버지를 향해 빙긋 웃었습니다. 박 할아버지, 지갑은요? 잘 챙기셨어요? 박 할아버지가 안주머니를 한번 두드렸습니다. 네, 잘 챙겼습니다. 김할머니, 그런데 김할머니 무선 암호 다루던 솜씨가 40년이 지나도 여전하시네요. 아유, 호호. 박 할아버지야말로 그 정도 폭파 솜씨가 어디 갔겠어요? 두 노인의 웃음소리가 버스 안에 잔잔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카시아 꽃잎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차에 마도식과 어깨들이 차례차례 실려갔습니다. 그들의 검은 양복은 어느새 잡초와 흙먼지로 잔뜩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노인들을 향해 험상궂게 휘둘렀던 그 어깨들의 손은 이제 차가운 수갑에 단단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푸르른 5월의 하늘 아래 마지막 경찰차의 푸른 경광등이 천천히 폐공장 지대를 빠져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던 26의 노인들이 비로소 길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석 할아버지가 천천히 버스 앞문 앞에 섰습니다. 그가 노인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위험한 일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분홍 스카프의 김할머니가 손사래를 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강 상사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40년 만에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것만 해도 얼마나 감격스러운데요.
박 할아버지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는요, 이 작전이 끝나면 다시는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일을 다 끝내고 보니까 마음이 묘하게 허전하네요. 우리 한 번 더 이런 거 해봅시다. 아이고, 박 할아버지, 우리 나이에 또 이런 걸 어떻게 해요? 오금자 할머니가 박 할아버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정말 보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저 시골에 묻혀 늙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아직도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 스스로 다시 확인한 시간이었어요. 오금자 할머니의 그 말에 모든 노인들이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통로 끝에 앉아있던 동철 할아버지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가 창석 할아버지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두 노인은 40년 만에 같은 작전을 함께 마친 그 자리에서 잠시 서로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두 사람이 동시에 깍듯한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강 상사님, 백호 작전 무사히 종료 보고 드립니다. 수고했소, 오 중사, 정말 수고했소. 거수경례를 내린 두 노인이 잠시 서로를 가만히 끌어안았습니다. 75과 74의 두 노병이 40년 전 어느 산속에서 함께 살아 돌아왔던 그 순간처럼 다시 한번 단단히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버스 안에 다른 노인들도 한 사람씩 자리에서 일어나 서로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누군가는 웃고 있었고 누군가는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안주머니에서 다시 찾은 그 가죽 지갑을 가만히 꺼내 들었습니다. 자식들이 어버이날에 드린 지폐가 여전히 그 안에 곱게 있었습니다. 이 돈은요, 손주들 용돈으로 쓰려고 모아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걸 빼앗기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에요. 박 할아버지의 눈가에 또 한 번 굵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옆에서 김할머니가 박 할아버지의 등을 가만히 토닥여 주었습니다. 박 할아버지, 그 돈으로 손주들한테 더 맛있는 거 사주세요. 그게 그 돈을 가장 잘 쓰는 길이에요. 네, 김할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마이크를 손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일은 사실은 우리 같은 평범한 노인들이 마음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석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우리는요, 40년 전 이 나라를 지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40년 후 오늘 우리는 우리 같은 어르신들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창석 할아버지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노인들의 시선이 일제히 창석 할아버지에게로 모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 청약 철회권, 통장 비밀번호, 그리고 외로움, 이런 이야기들을 집에 돌아가시면 옆집 어르신께도 동네 친구분께도 꼭 한 번씩 전해주십시오. 오금자 할머니가 옆에서 단단한 목소리로 보탰습니다. 맞아요. 우리만 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동네, 우리 옆집, 우리 친구, 우리 모두가 알아야 이런 사기꾼들이 발을 못 붙이는 거예요. 박 할아버지가 묵직한 목소리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누가 또 이상한
효도 관광을 권하거든 일단 거절하시고 가족들한테 먼저 전화 한번 꼭 걸어보세요. 그게 제일 안전한 길입니다. 분홍 스카프의 김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노인들끼리 서로 자주 전화하고, 자주 만나고, 자주 안부 묻고, 그렇게 살아요. 외롭지 않게요. 외롭지 않으면 이런 놈들이 절대로 우리한테 가까이 못 와요. 노인들이 모두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5월의 햇살처럼 따뜻하게 버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버스가 천천히 폐공장 지대를 빠져나왔습니다. 창석 할아버지의 손에 잡힌 그 큼지막한 핸들이 다시 도월리 마을을 향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5월의 아카시아 꽃이 여전히 하얗게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푸른 산자락 사이로 부드러운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을 맞으며 노인들은 서로의 손을 마주 잡고 천천히 마을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창석 할아버지가 룸미러를 통해 환하게 웃고 있는 그 노병들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입가에도 어느덧 깊고 따뜻한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도월리의 다른 어르신들이 마을 회관 앞에 모두 나와 박수를 치며 그들을 맞이해 주었습니다. 이미 이장님과 면사무소를 통해 오늘의 그 작전 소식이 마을에 다 퍼진 것이었습니다. 이장님이 창석 할아버지의 손을 단단하게 잡았습니다. 강 상사님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마을의 영원한 강 상사님이십니다. 아이고 이장님 별 말씀을 다합니다. 창석 할아버지가 허허 웃으며 모자를 한번 다시 눌러 썼습니다. 그러자 75의 그 평범한 시골 버스 운전기사의 얼굴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마을 회관에서는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부침개와 막걸리와 시골의 따뜻한 음식들이 한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노인들은 40년 만에 다시 모인 그 자리에서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옛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분홍 스카프의 김할머니가 동철 할아버지에게 막걸리 한 잔을 따라주며 가만히 웃었습니다. 오중사님 40년 만에 이렇게 같은 작전 뛰니까 어떠세요? 솔직히 말하면 40년이 지나도 우리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는 것 같소? 맞아요. 우리는요, 사실은 늙은 게 아니라 그저 시간이 흘렀을 뿐이에요. 박 할아버지가 옆에서 막걸리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자, 모두들 한잔합시다. 우리 베테랑들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26의 노인들이 모두 막걸리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잔이 하나 둘 부딪히며 맑은 소리가 마을 회관에 잔잔히 울려 퍼졌습니다. 창석 할아버지는 잔을 들고 밖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5월의 밤하늘에 별들이 유난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별 아래 1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난 친구 김영감이 어딘가에서 환하게 웃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창석 할아버지는 가만히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복의 김영감, 우리가 자네 약속 오늘 다 지켰네. 부디 거기서는 편하게 쉬시게. 밤바람이 한 줄기 마을 회관의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마치 그 마음에 답이라도 하듯이.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그저 한 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어딘가의 시골 마을에서는 효도 관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같은 평범한 어르신들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40년을 살아오며 쌓아온 지혜가 있고 함께해주는 가족이 있고 서로를 지켜주는 이웃이 있습니다. 공짜라는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비밀번호는 그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마시고 의심이 들 때는 반드시 가족이나 112번에 먼저 전화 한 통 걸어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외롭지 않게 서로 자주 안부를 묻고 자주 만나고 자주 웃으며 함께 살아가는 일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 작은 위로와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